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자산 시장은 그 빅 사이클이 있습니다. 대개 1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데, 가까운 시기를 보면 1998년 뭐 외환위기,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그 다음에 이제 2020년경에 한번 위기가 시작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죠. 근데 각국 중앙은행이 그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위기를 지연시켰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위기가 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그 코로나 사태 그 자체가. 그런데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가지고 막았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공급난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급난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각종 예방 조치를 하는 과정에 그 검역 절차도 까다로워지고 밖에서 경제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공급난은 불가피한 거죠. 그래서 돈으로 막기는 막았는데 공급난 문제는 해소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풀린 돈 내지는 갈 곳을 잃은 돈이 그 원자재 시장으로 이동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거기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공급난은 더 심화돼 버렸죠. 그래서 2022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경기 사이클상 한 2년 늦어졌다라는 그런 분석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돈의 성질 때문에 그래요. 돈은 항상 그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하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안정성을 중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수익성을 추구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자금 순환이라 할까요? 10년을 주기로 자금의 대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폐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 빅 사이클상 경기 불황이 이제 시작이 되면 많은 기업이 도태되거나 부도나요. 그래서 지난해 거품이 발생한 주식에 투자한 경우 2022년 들어서 그런 테마 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지요. 왜냐하면 부도 확률이 높거든요. 또 테마주 중에서는 그 돈벌이가 되지 않는 테마가 많다라는 거죠. 그 NFT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또 비트코인도 한 예예요. 무슨 그 가치를 가지고 가격 상승을 유도한 것은 아니거든요. 가치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자산 시장에서 탐욕을 추구하는 인간이 그 거품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안전성은 무시해버렸다고 우리가 뭐 평가할 수도 있는데, 안전성은 생각 안 하고 수익성만 추구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언젠가는 그 안정성도 없고 수익성도 없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뿐 붕괴는 피할 수가 없죠. 그것이 이제 2022년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자금 시장은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 이 그림대로 그 한쪽에서 문제가 크게 생기면 다른 시장으로 바로 파급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이 가치를 알 수 없는데 가격이 급등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상자산 관련 주식 시장이 또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문제는 돈을 빌린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은행은 그러면 부실 채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은 또 자금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국제결제은행은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의 성격 때문에 또 제도 때문에 그 빅사이클은 돈을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그 순환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돈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경향, 그리고 그 은행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세계적인 질서, 그리고 자산 가격은 거품이 발생하면 시간의 문제일 뿐 붕괴되는 그 성질. 왜냐하면 전체 자산의 1%만 거래돼도 전체 그 자산이 모두 다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그 인식되거든요. 그거는 부동산도 주식도 가상자산도 외환시장도 채권시장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 시간에 이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는 중앙은행이 공급한 돈과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상 그 거품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은 발생하면 반드시 붕괴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쓴 책 중에서 아마 이 내용을 다룬 책이 있을 거예요. 거품은 발생하면 반드시 붕괴된다.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2022년에 현실화되기 시작한 거고, 그 바닥은 2023년이 될 건데, 근데 이 과정에서 돈도 특정 흐름을 보여요. 극심한 경기 불황 국면에서는 그 정부도 중앙은행도 경기를 살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정책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국채시장 중심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하니까 장기채는 가격이 급등하거든요. 더군다나 금리를 올린 다음에 그 경기 불황이 시작된다면 그러면 국채 금리도 올라가 있는 상태죠. 거기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그 국채 가격이 급등하거든요. 국채 수익률도 장기채는 주식 투자 수익률 못지가 않아요. 10년채의 경우에는 금리가 2%만 떨어져도 국채 가격은 약 한 20% 정도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못지않은 수익률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채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해요. 그 다음에 국채시장이 안정되면 이제 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은 그 부도날 기업은 부도나고 도태될 기업은 도태되고 또 상장 폐지되는 기업은 상장 폐지되고 나면 이제 그 경쟁력이 있는, 즉 살아남은 기업만 이제 투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그 돈이 이동합니다. 주식시장으로.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일정 기간 되면 거품이 발생한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본격적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생기면 돈은 어디로 또 이동할까요? 외환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또 특히 부동산 시장 거품이 많은 국가는 또 붕괴되면 그만큼 충격도 크기 때문에, 또 부동산은 담보대출이 많기 때문에 담보가치 떨어지면서 은행 부실채권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환시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한 사이클이 외환시장에서 사실상 마감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 불황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다시 정부는 또 중앙은행은 그 경기 부양책 내지는 양적 완화 정책으로 선회하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국채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그래서 2022년에 지금 본격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특히 거품이 많이 발생한 가상자산과 그리고 그 한계 기업들이 이제 다수가 이제 내년에는 부도 또는 그 다음에 상장 폐지되는 그런 어떤 환경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그때부터 부동산 가격은 또 본격적으로 하락을 해요. 왜냐하면 은행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데 은행이 부실 채권이 되면 은행은 경매 절차를 진행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그때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다수가 희생이 되는 만큼 또 급도나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돈도 좀 벌고 부동산 가격이 고점 대비 한 50% 정도는 하락을 해야 그때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이동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외환시장이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외환시장이 불안해졌는데, 이 외환시장도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또다시 한 차례 더 환율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외환시장 대응 능력도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망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완전히 망가지죠. 그래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그 충격은 이제는 미국보다는 오히려 한국 등에서 그 발생할 확률이 오히려 높지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지금 조금 빠르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나마 준비를 해 놓아야 그 내년부터 전개되는 새로운 그 빅 사이클에 여러분들이 그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한 10월 정도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하튼 2022년 7월 현재 국채 시장은 그 과도기예요. 빅 사이클상 과도기 성격이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가기도 어렵고 금리도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또 가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같이 금리가 아주 낮은 국가는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는 금리가 같이 오르거나 하기 때문에 용감하게 채권 투자하기 힘들지요. 금리가 설사 높다 하더라도. 일본은 이제 여러 가지 성격상 외화자산이 많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도 문제가 없거든요.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리고 연기금 등 금융회사도 그렇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외화자산이 그래 많지가 않아요. 또 외화자산도 안전성이 강한 국공채 중심으로 투자를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주식 중심으로 투자했다면 주가 하락폭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나라마다 성격은 다른데 일본은 좀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자산 운용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또 국민성도 그렇고요. 일본의 국민성은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채 시장으로 돈이 이제 뒤늦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물가도 안정되고 오히려 경기 불황을 걱정할 때가 되죠. 금리는 높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가 국채 투자의 적기지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때 국채 투자를 해야죠. 그리고 실제 금리를 몇 차례 인하를 하면 그때 주식에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를 또 하면서 향후 이제 내년이죠. 2023년에 시작되는 새로운 빅 사이클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정도 지식을 미리 알고 있으면 오히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